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국가직 9급 토목직 전공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응용역학이고 더불어 같이 총평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시험 보느라 우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쉬운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네,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총평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가장 이제 쉽게 빗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시행한 지방직하고 제가 빗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지방직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방직은 역학의 쪽에서 역학과 설계를 보면 설계가 좀 다소 무난하게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어렵게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응용역학 같은 경우는 평이하게 보통 좀 쉽게 나왔던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응용역학이 약간 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토목 설계는 좀 무난하게 사실 좀 구성이 된 게 맞습니다. 물론 좀 속상하게 생각 듣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든 시험엔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응용역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사실 제가 봐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쉽지 않냐면 이 특정 파트를 이제 이게 버리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이제 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암기량이 좀 많아지게 되는 혹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이제 응용해서 암기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후반부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돼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챕터 목록이죠.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 하는데 보통은 뭐 트러스 단매 성질까지 곧잘 따라가다가 이제 정신줄 놓치는 부분이 이제 재료역학부터 이 뒷부분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암기된 상황을 가지고 빨리빨리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암기 상황을 가지고 재조립만 하고 있으니까 수업 진도는 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어렵게 생각하신다던가 포기하는 분이 의외로 좀 많아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 후반부에 문제 좀 많이 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좀 제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들 물론 제가 강조하지만 좀 어렵죠 실제 그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구성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응용역학 일반 부분이 하나가 기출이 됐어요. 한 문제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20번 문제 있죠, 마지막 20번 문제를 그 문제를 제가 뺐겠습니다. 그래서 응용역학 일반이 좀 어려웠죠. 미소 변형의 원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제 의도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어쨌든 무난하게 구성을 하려고 저는 노력한 의지는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문제 출제 경험이나 이런 거에 좀 서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 난이도와 출제자가 생각하는 시험 난이도에서 약간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저는 20번 문제거든요. 미소 변형, 전단 중심과 도심을 일치한다. 이 문제는 저는 굳이 이걸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정부 해석이 늘상 그렇지 많이 나왔어요. 4문제가 나왔고 라멘, 아치, 케이블, 도르의 문제는 올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 해석이 몇 문제 나왔냐면 한 문제가 나왔고요. 똑같은 기출문제가 서울시에 있었는데 서울시 안 푸신 분들 많죠. 그분들은 그 문제 모르더라고요. 똑같은 문제였어요. 외력이 10에서 30으로만 늘어났더라고요. 답도 똑같이 3배만 더 증가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트러스 해석이 나왔고, 단매성지 문제, 좀 가독성 떨어지는 문제가 여기 하나가 나왔고요. 재료역학 문제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5문제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여러분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뭐냐면 기존 기출 문제 그대로 응용을 해서 문제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어렵게 내냐? 기존 기출 문제에서 출제자가 어려운 문제를 발췌를 해서 그대로 냈더라고요. 근데 보통 공부하다 보면 아무튼 이제 공부량이 부담되다 보니까 얘는 빼고 풀어야지, 얘는 빼고 풀어야지 하고 아마 이 문제들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재료역학이 근데 꽤 많이 나와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구조물의 변이 파트 문제 몇 문제 나왔냐면 무려 4문제. 부정적 해석이 몇 문제가 나왔냐면 어려운 문제 포함해서 3문제. 기둥이 가세다라고 해서 브레시나 부르죠. 그런 구조물, 유효, 자골 길이, 개수를 묻는 문제가 좀 특이하게 나왔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가 한 문제. 탄소성 해석이 우리 지방직에서 나왔지만 이번 국가직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가 이거 촬영 해설 강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직 시험에서는 탄소성 해석을 몰랐으면 좀 버리는 문제 상당히 많았죠.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나오지 않았고요. 문제 구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급자가 보통 여러분 어느 파트 어려워요? 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면 5개, 9개, 12개, 13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멘붕이고 요 문제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변이부터 많이 우왕좌왕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변이 파트 문제 중에도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극각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쉬운 건 상당히 쉽고 어려운 문제 좀 어려운 편인데 그런 쉬운 문제조차도 여러분이 만약에 거부한다,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문제를 왕창 이걸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다소 좀 어려운 편입니다. 설계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총평이니까 말씀을 문제 난이도가 어땠나요? 저는 좀 무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한 이 분들은 아마 2가지 저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응용역학을 먼저 풀이를 하고 많이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물론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순서는 저는 권장사항입니다. 순서대로 푸세요. 멘붕이 온 거죠. 멘붕이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설계를 제대로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 설계가 조합이 제가 모든 시험은 좀 궁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합이 좀 잘 맞지 않았던 게 뭐냐면 계산이 좀 까다로운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평소에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나는 안 하겠다, 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솔직한 제 생각은 제 경험상 죄송합니다. 계산 문제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계산 막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가지기 엎친 데 덮치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 하나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지방직 끝나고 국가직까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공부를 하셨나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분들은 제 생각이지만 집중이 좀 떨어지지 않은 게 그러니까 현장 감각이나 시험 감각이 좀 둔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시험이 똑같은 동일 난이도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은 시간, 많은 집중력을, 많은 공을 깃들였던 그 지방직 시험보다 실제 국가직이 더 체감상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저 응시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전날까지 여러분한테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여기 카메라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플러스나 다음 카페 가입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해설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낼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바로 응시율이죠. 응시율. 응시율은 뭐냐면 보통 아시겠지만 국가직 같은 경우는 지방직보다 먼저 진행이 돼서 모의고사 느낌으로 보통 여러분이 많이 응시를 해요. 그래도 응시율이 지방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 70%가 좀 안 되거든요. 이번 응시율은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한 55%? 60%를 아마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어떤 게 이유였을까요? 여러분이 단정 짓고 시험을 보지 않은 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 점수가 뭐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격에 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시험에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시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점수 카트라인은 다른 어느 해와 큰 차이 없이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난이도는 사실 다른 해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특정 해를 지칭하기보다 큰 차이 없이 무난하게 저는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응용역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감히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문제가 좀 출제하는 어떤 능숙함, 테크닉이 저는 좀 약간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가 출제자 의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몇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 대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문제는 점수 분포, 그러니까 쉬운 문제, 뭐 보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였다고 하면 아마 어려운 문제를 저걸 배점을 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멘붕은 왔겠죠. 저도 보면서 당황했어요. 이거 왜 물어봤을까? 이런 생각?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답안을 만들면서 약간 의심했어요. 교수님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문제를 지켜봤는데 아마 그 의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평과 말씀을 드렸고요. 곧바로 그래왔던 것처럼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초급자는 그렇다 치고 중급자 이상부터는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재료역학 문제고요. 단순보 올해 2020년도 국가직 9급 문제는 단순보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단순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휘문력과 전달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 얘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에서 얘 스토리를 전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단순보의 발력 좌우 대칭이니까 전체 합력은 W의 좌측과 우측의 발력이 절반씩이죠. 그럼 얼마냐면 2분의 WL, 여기도 얼마냐면 2분의 WL이고 전형적인 SFD 그려볼까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 뒤바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좌측은 플러스 전달력, 우측은 마이너스 전달력.
크기는 뭐 여기 반력과 똑같으니까 쓰지는 않을게요. 2분의 WL, 여기도 2분의 WL,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중앙은 센터는 0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전형적인 단순부의 BMD도 한번 그려볼게요. 몇 차 포물선이에요? 아시겠지만 2차 포물선이죠. 정점 이렇게 긋고 0. 다음에 지점 부분에서는 모멘트가 크기가 0이고 정중앙 시점에서는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크기는 구조상 말씀을 드려볼까요? 8분의 WL의 자수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직사각형 단면이라 직사각형인가요? 직사각형 단면에 주어진 상태죠. 그러면 이렇게 전단력이 존재했다라고 하면 전형적인 이 직사각형 단면의 전단력도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맞죠? 마찬가지로 요 전형적인 힘 모멘트에는 요 직사각형 단면의 힘 응력도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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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립축, 여기도 중립축. 여기는 정모멘트니까 압축, 중립축 밑에는 인장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조심할 게 있어요. 항상 이 값을 다 갖느냐? 아니죠. 이거는 마치 내가 이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 배. 이 전단력을 먹는 거예요. 이 전단력이 음식이야. 이 전단력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전단력도가 점점 커지는 거고, 반대로 전단력이 없을 때는 전단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느 부분에 전단력이 없나요? 바로 이 부분에 전단력이 없으니까 이 단면에서는 얘가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한번 제가 연속적으로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자, 이 부분에서는 전단 능력도가 최대값이 되겠죠. 왜냐면 전단력이 크니까. 여기는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서 뭐 한다? 없어지고. 다시 방향만 바뀔 뿐이지 크기만 표시한다라고 하면 점점 배가 나오다가 지점 부분에서 뭐 한다? 이렇게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힘 응력도도 얘를 먹는 거예요. 얘를 많이 먹으면 이 값이 기울기가 가파라지면서 커지는 거고 없으면 작아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시점부에 모멘트가 없으니까 없고 여기도 없고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어디서 최대를 이루겠어요? 정중앙 단면에서 이렇게 최대값을 이루겠죠. 다시 모멘트가 작아지니까 작아지다가 지점에서 뭐가 된다? 이렇게 0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지금 이 순간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떤 습득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시작해 볼게요. 1번 중립축에서 힘 응력은 그러니까 수직 응력을 말하는 거죠. 뭐다? 0이다. 중립축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중립축은 요 가운데 요 선이 중립축이에요. 요 중립축. 모멘트의 크기에 상관없이 물론 해설제에는 제가 10까지 적어놨죠. 여기 그림 보시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전부 다 값이 중립축에서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0이 되고 연단이라고 하죠. 상현과 하현 혹은 뭐 상단과 하단에서 각각의 단면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 2번 단면의 상단과 하단에서 전단 응력은 상단과 하단은 바로 이 상단, 상현과 하단, 이 하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얼마 갖게 되는 거? 전부 다 0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3번 양단 지점에서 힘 응력은 수직 응력은 뭐가 된다? 0이다. 양단 지점 여기 보시면 모멘트 값이 0이니까 전부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4번 양단 지점에서 중립축에서 전단 응력은 뭐 한다? 0이다. 아니죠. 그림 보시면 어떤 모양이 된다? 최대값이 되는 거죠. 사실 꼼꼼하게 따져보면 매끄럽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매끄럽지 않았을까요? 눈치채셨나요? 거기 보시면 양단 지점이다 라고 하면 원래 이 지점 부분에는 반력이 존재하는 거고요. 정확한 이 표현은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원래는 지점 바로 우측이라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점 같은 경우는 지점 바로 우측이 될 것이며 B점 같은 경우는 바로 지점 왼쪽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점이 아닌 바로 이어지는 부재 단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단면력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4번은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앙스상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1번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구조물의 변이 파트입니다. 변이 파트. 얘는 재료역학, 변이 파트. 우선 어떤 인자의 처짐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이 중첩 공식을 통해서 찾아야겠죠. 여기 회전변이 구하는 공식은 단순부에 집중하중이다 라고 하면 이 세타는 구하는 공식이 얼마예요? 16 2i분의 PL의 자승이고 이 중앙점 처짐 델타 C라고 쓸게요. 세타는 따로 기호 표시하지, 첨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델타 C는 48 2i분의 PL의 3승이죠. 한번 제가 빨리 한번 해볼까요?
세타는 뭐에 비례해요? P에 비례하고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탄성계수에 반비례하고 단면 2차 모멘트에 반비례하고 혹은 요 이하의 합친 뭐라고 부르냐면 휨강성이라고 부르거든요. 휨강성에도 반비례하는 거죠. 처짐은 힘에는 요 하중에는 비례하고 길이에는 세제곱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탄성계수는 반비례하고 단면 2차 모멘트도 반비례하고 합쳐서 휨강성에는 뭐 한다고요?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탄성계수 값이 증가하면 처짐 각의 크기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반비례한다 혹은 뭐 감소한다. 거기 증가한다로 표시됐으니까 잘못된 표현이네요. 지점 간 거리가 증가하면 지점 간 거리 이 L이 증가하면 여기 있는 처짐각은 뭐한다? 증가한다. 맞죠?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죠. 물론 정확한 표현은 제곱에 비례한다. 혹은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 2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휨강성 이 이하이를 휨강성이라고 부릅니다. 휨강성이 증가하면 시점의 처짐량은 뭐한다? 감소하게 된다. 거기 증가한다 나와 있으니까 감소한다니까 잘못된 보기고. 4번 지점 간의 거리가 증가하면 이 길이가 증가하면 아시겠지만 처짐도 뭐한다? 증가한다. 세제곱에 비례한다. 증가하면 증가한다. 전부 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기 4번도 잘못됐고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 바로 2번입니다. 두 개는 처짐각, 두 개는 처짐이었네요. 처짐과 처짐 이렇게 됐죠.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정전법입니다. 초급자분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막상 풀어보면 별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내려고 하려다가 문제 방향을 턴해서 좀 난이도 끌어낮춘 것 같기는 해요. 거기 보시면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B점의 반력이 A점의 반력이 몇 배다? 2배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써볼게요. 제가 B점의 반력이 A점의 반력의 2배다 라고 이미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계리버 보죠. 자유물체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BC, CB 부분을 위로 들고요. 위로 올라간 부분은 제가 힌지, 밑으로 내려간 부분은 자유단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력을 구해서 다시 외력을 전달하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BC를 봤더니 단순부예요. 단순부의 정중앙에 외력 9kN이 있으니까 반력은 암산으로 이 정도는 구할 수 있겠죠. 딱 반씩 나눠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9니까 각각 얼마씩 했어요? 4.5 다시 얘는 밑으로 전달. 여기도 얼마다? 4.5.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B점의 수직 반력 4.5가 바로 R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시선을 돌려서 여기 있는 캔틸레버 AC를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A점의 반력이 지금 필요로 하는데 여기는 물론 모멘트 반력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 풀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수직 반력이 바로 뭐가 된다? RA고 RA는 죄송합니다. 문제를 제가 잘못 썼죠? 죄송합니다. A가 B점 반력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A는 B점 반력이 2배니까 B점 반력이 아까 얼마나 나와 있어요? 4.5니까 2배 하면 다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4.5에다 2 곱하면 이쪽은 얼마다? 9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W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이 W 풀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캔틸레버를 가지고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그마 V는 0 적용시키고 아래에서 위의 방향을 플러스로 써보도록 할까요? 자, 얘부터 먼저 써볼게요. 9. 그 다음에 얘는 하향을 가리키고 있죠. 이 등분파 하중은 아래 방향 하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가정된 방향과 반대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써주고 면적이죠. 3 곱하기 W 이렇게 3 곱하기 W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 4.5 빼먹으면 안 되겠죠. 가정된 방향과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4.5 그리고 R자임은 뭐다? 0이다 라고 써주면 우리 암산할까요? 이렇게 우선 9하고 4.5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5 계산하면 4.5 마이너스 3W 넘어가면 플러스 3W 정리해보면 결국 3W는 4.5니까 W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1.5가 이 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절대 최대 전단력입니다. 절대 최대 뭐한다? 전단력. 그럼 절대 최대 전단력이다. 거기 앞에 붙어있는 그 절대의 의미가 뭘까요? 절대값이 아니라 가장 큰 값을 갖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값을 갖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바로 지금 이렇게 등분포 고정하중과 정확한 기호는 등분포 고정하중 데드 약자 D를 써주고 얘는 바로 뭐냐면 집중 하중군이죠. 하라중에 라이브에 L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2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 어차피 고정된 상태니까 얘 가장 큰 전단력을 묻는다라고 하면 A점과 B점 바로 우측과 좌측에서 발생을 하겠죠. 아까 1번 문제 SFD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음포 하중근이 같이 집중 하중근이 같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순간에 발생할까요? 우리 수업 내용에 의하면 이 집중 하중근이 A점 바로 우측을 지나거나 아니면 B점 바로 좌측을 지날 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결과만 바로 제가 표시해보면 어느 순간 발생하느냐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5하고 10을 여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5고 10이다 라고 하면 얘가 5고 10이다 라고 하면 5하고 10이 요렇게 있을 때 여기 발력, 그러니까 이곳에 전단력이 더 클까요? 아니면 반대로 요 10 더 큰 하중을 B점에 두고 이렇게 4를 두고 여기 발력 크는 게 더 클까요?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둘을 다 하는 게 맞겠지만 시험장에서 그럴 시간이 없죠.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큰 하중이 바로 지점을 누르고 있을 때 더 큰 발력, 더 큰 전단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5를 여기다 이렇게 쓰고 여기는 5 단위는 뗍시다. 그다음에 여기 10 있죠?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10 써주고, 자, 전단력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거기 해설지에 나와 있지만 10kN이 B점 바로 왼쪽을 지날 때, B점 바로 왼쪽을 지날 때 어디서 발생하냐? 요 사이에서 발생해요. 요 사이. 여기가 바로 절대 최대 전단력이 발생하는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원래는 FM들하면 영향선을 구하는 게 맞지만, 물론 이 문제는 영향선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문제들은 영향선 푸는 거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유형 분량 같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구하는 방법. 여기 B점 발력을 구하세요. 요 사이 잘 보세요. 자, 10kN이 분홍색, 그러니까 B점 바로 왼쪽을 지날 때, 맞죠? 절대 최대 전단력이 발생하는 위치는 요 분홍색과 여기 B점 발력 요 사이야, 사이.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RB가 우리 한번 전단력 구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로 읽는 방법. 요 파란색에서 전단력 구하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우측 단면을 절단 후, 파란색을 절단 후 우측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정확한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써볼까 우리? 정확하게 쓰면 마이너스 RB가 되는 거죠. 지나서 보면 반시계죠. 반시계. 그래서 마이너스 RB. 결국 어떻게 구하냐? 이 RB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모멘트 0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시그마 모멘트 A는 0 하고 시계 방향을 플러스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자, 5부터 한번 해볼까요? 5 곱하기 8길이인데 8길이 요거 써야겠죠. 여기가 거리가 4니까 전체 거리 10이면 6. 왜 6입니까? 여기 약간 거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왼쪽이니까 실제 이 계산할 때 이 값은 무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5 곱하기 8길이 6에다가 다시 더하기 10 곱하기 8길이 10. 10 곱하기 8길이 10. 등음파증 빼먹으면 안 되겠죠? 등음파증은 면적 계산해서 요 면적의 도심에 제하시키면 되는 거니까 면적은 10 곱하기 2. 10 곱하기 2. 다시 8길이는 딱 정중앙이니까 여기까지 거니까 10의 절반이겠죠? 2분의 10. 마지막 RB 곱하기 여기 있죠? RB 곱하기 8길이 10. 요건 반시계죠? 이렇게. 그래서 RB 곱하기 8길이 뭐다? 10은 0이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5, 6에 30 더하기 계산하면 100 더하기 여기는 20에다가 여기는 5니까 20 곱하기 5는 100은 얘 넘길게요. 넘기면 10 R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 암산할까요? 230이죠? 230을 다시 10으로 나눠주면 아시겠지만 RB는 얼마가 된다? 23kN. 정답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마이너스 23kN입니다. 지금은 크기만 물은 거니까 9를 떼고 정답은 23kN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단순보의 절대 최대 전단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기도 하니까 요거 잘 모르시는 분은 요번 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은 문제가 좀 가독성이 떨어져요. 제가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거기는 덩그러니 그림을 2개 그리면 되는데 딱 그림을 1개 그렸죠? 뭐 하나 그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려주더니 저는 가책형입니다. 2020년도 국가직 9급 가책형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고시센터에 보면 문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 플러스 친구나 다음 카페 보면 전부 다 제가 자리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혹시 또
그냥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문제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h, 2분의 h, 여기는 b. 읽어볼게요. 제가 문제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림과 같이 폭이 b이고 높이가 h인 직사각형 단면이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1과 끝. 지금까지 이 얘기는 요 비끔 요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2단면이야. ix1은 그냥 얘를 말한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그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림을 딱 한 개 그려놨더라고. 헷갈리게 사람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빗금친 직사각형 단면의 x축에 대한 빗금친 직사각형 단면에 대한 얘를 말하고 있는 거죠.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뭐라고 부르자? ix2라고 부르자. 이때 ix1분의 ix2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당황한 점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좀 긴장되잖아요. 아마 긴장하다가 문제 여러 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밑에 거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구할 때 평행치정리 쓰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평행치정리는 문제 시험장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풀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 제가 외우라고 했던 단면 2차 모멘트 공식 있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b고 높이가 h다 라고 하면 도심축 통과할 때 단면 2차 모멘트는 크기가 얼마예요? 12분의 b h의 3승.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연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단면 이 끝에 이 단면의 하단부에 이렇게 지나갈 때 단면 2차 모멘트 뭐라고 하냐? 식이 3분의 b h의 3승이죠. 어떤 분은 평행치정리 쓰면 되는 거지 이거 뭐하러 외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구단은 뭐하러 외웁니까? 구구단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암기하는 이유는 걔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재조합하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이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12분의 bh 3승, 3분의 bh 3승이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거 얘는 알 것 같아요. 둘 중에 뭐 써야 돼요? 여기 도심축은 아니고 여기 하단부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다 뭐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12분의 bh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단면 2차 모멘트는 중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렇게 막 쓰는 건 아닌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봐봐요. 자, 얘 전체에서 그러니까 3분의 bh 3승에서 누구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표시해 볼까요? 뭐로 표시해 볼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걸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3분의 bh 3승을 두 번 쓰는 거야. 한 번은 이 노란색 직사각형 단면, 한 번은 뭐야? 이 파란색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분문 다 똑같이 10이니까 12분의 한 번은 b h의 3승 빼기 한 번은 b h 대신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거 파란색 높이는 2분의 h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숫자 한번 풀어볼까요? 뭐 아시겠지만 크기 b를 묻는 문제고 다 소거되겠죠. b 3승은 여기 12분의 1만 여기다 써줄게요. 12분의 1 여기는 12분의 여기는 1이고 여기 2분의 1을 3번 곱하면 뭐죠? 2분의 1을 3번 곱하면 8분의 1 여기 12분의 1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어렵게 썼어요. 여기 계산하면 12분의 1에다가 빼기 요거 계산하면 96분의 1 그러면 11을 96과 통분해주면 얘는 96분의 8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96분의 8 약분하면 12분의 1이죠? 그러면 자 위에 분모는 요거 계산하면 96분의 7 얘는 96분의 8이니까 정답은 96 소거하고 8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계산을 좀 복잡하게 했어요. 실제 계산해보면 간단한 계산이니까 계산은 여러분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풀이했습니다. 곧 이어서 바로 6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6번입니다. 6번은 우리 모멘트 분배법 문제죠. 부정정 구조 해석에 해당하는 문제고 모멘트 분배법입니다. 보통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만하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이 정도 문제는 이 과정이 거의 똑같거든요. 반드시 시험장에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분배예요. 직접 분배는 뭐냐면 모멘트 분배법 이렇게 연결 부분 그러니까 A, B와 B, C의 연결 부분에 이렇게 모멘트 외력을 받았을 때 우리 모멘트 분배법에 우리끼리 직접 분배라 보통 부르게 됩니다. 자, 모멘트 분배법이니까 우리 강성도에 따라서 이 모멘트 값을 분배해 줘야겠죠. 자, 강성도는 얼마가 되는 거냐? 이 강성도는
저는 바로 풀게요. 자, 여기가 분배하는 곳에서 원단의 시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롤러나 힌지로 바꿔주고 나서 원단의 시점을 봐주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이다라고 하면 길이 L분의 4EI, EI는 흉광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둘 다 고정이지만 힌지나 롤러였다라고 하면 회전 강성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L분의 3EI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정이니까 둘 다 한번 제가 써볼게요. L분의 L은 길이가 3m니까 바로 쓸까요? 3m분의 나중에 붙는 4, 이 4는 고정의 의미고요. 흉광성 EI. 지금은 흉광성 EI가 둘 다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EI 써주면 되고요. 어떤 문제는 뭐 2배 큰 EEI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대로 EEI를 써주시면 돼요. 얘도 한번 해볼게요. L분의 길이가 4m죠? 4m분의 마찬가지로 고정이니까 4EI 써주고 나서 자, 몇 대 몇으로 분배하느냐? 비례예요, 비례. 그러니까 같은 건 지워버리고 몇 대 몇이냐 중요해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분자 4EI는 똑같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고 분모가 3하고 4니까 각각 얼마 곱해주면 되겠어요? 12를 곱해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4대 여기는 11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다? 바로 3. 아, 무슨 말이냐면 모멘트 외력 48을 갖다가 4대 3 혹은 3대 4로 나눠서 분담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학교 다닐 때 여기다가 뭐 7분의 3, 7분의 4 이렇게 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한번 진짜 시험처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외력이 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각각 두 개가 나눠서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은 좀 이상하게 됐다, 그죠? 둘 다 시계 맞죠? 시계, 얘도 뭐다? 시계, 시계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아까 48에 7분의 3이라고 했을까? 이거 암산해 볼까요? 48이 아닌 것 같은데 84죠?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자고 이거 만들어서 그러라고 죄송합니다. 변명이지만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이렇게 84. 한 3시간, 2시간 잤나? 이거 엄청 많아요. 다 우리 두 과목이잖아요, 저는. 이거 회사집 만들고 또 컴퓨터 작업해야 돼서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 84입니다. 7분의 3 곱하면 여기 7 먼저 약분해주면 7은 7, 7이 14, 12에다가 3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36.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3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7분의 4 곱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48 이렇게. 둘이 합쳐볼까요? 합치면 다시 84가 되는 거죠. 결국 요 B점에서 작용하는 모멘트 외력 84를 각각 36과 48로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시점의 힘 모멘트를 물어봤죠. 시점의 모멘트, 여기 36이 되는 뭡니까? 이때는 전달률이라는 걸 적용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롤러나 힌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만 다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크긴 좀 축소할까요? 이렇게 딱 그려주고 이렇게 여기 아까 롤러 힌지 분배되는 것부터 이렇게 롤러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 여기 외력이 36 있었죠?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 있나요? 지금은 좀 이렇게 돌아서 해왔지만 전달률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롤러나 힌지 시점에서 모멘트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저 먼 쪽에 고정단은 같은 방향의 힘 모멘트가 절반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36이다 라고 하면 실제 정답은 얼마가 돼야 돼요? 얘 절반인 얼마다? 36 곱하기 이걸 전달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문용어로는 2분의 1 곱해지면 얼마다? 18 이렇게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문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이 문제 정답이고 또 솔직히 말하면 가슴에 소였고 보자마자 2번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맨날 이거 전달률 이게 출제자는 우리가 전달률을 곱했을지 안 곱했을지 갖고 자꾸 우리를 이제 속이려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보기에 얘가 없을 수가 없어 사실은. 저는 2배 되는 걸 먼저 찾거든요. 2배 되는 게 뭐가 있어요? 9하고 18도 있고 그 다음에 18하고 36도 있죠. 9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9는 이제 여기 외력에 비해서 크기가 상당히 작으니까 물론 이제 노련함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정답이 18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구조물의 변이고요. 우력을 굉장히 좋아하시다고. 거기 보시면 7번 문제도 우력이고요. 뒤에 넘겨보면 또 몇 번의 우력이더라? 15번도 우력이에요. 둘 다 공교롭게 중첩공식 쓰는 문제고. 얘는 중첩공식보다는 이제 공액보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지금 그림 보시면 우력이야. 출제자는 진짜 우력을 풀라고 문제 그렇게 적어놔서 또. 첫 번째 보시면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우력 모멘트를 받는 두 개의 우력 모멘트는 바로 얘가 쌍, 얘가 쌍입니다. 우력 모멘트 한번 계산해 볼게요. 구점을 보지 마시고요. 여기 힘만 봐보세요. 여기 힘. 여기 P 크기는 같고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구하는 방법은 뭐였어? 제가 이 집중하중에다가 이 직각거리, 최단거리 곱해주는 거죠. 이 최단거리는 제가 표시를 안 했구나.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거리는 L이 되는 거죠. 결국 우력은 방향은 반시계 맞죠? 반시계 한번 그려볼게요. 반시계 이렇게. 어떤 분은 시험지 봤더니 이걸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 얘는 반시계 아닙니까? 얘도 반시계죠. 근데 이따가 공회법 그릴 텐데 이렇게 그리면 좀 보기 좀 지저분해요. 똑같은 방식을 할지라도 보기 좋게 이렇게 돌려서 그리는 게 낫겠죠. 크기는 얼마냐면 P에다가 직각거리 곱하면 되니까 PL. 자, 출제 때도 말한 것처럼 두 개의 우력이니까 여기도 계산해야겠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얘는 시계, 거리는 L이니까 이렇게 시계를 그려주고 크기는 얼마다? PL이죠. 자, 요 상태에서 중앙 시점의 처짐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적절한 어떤 중적 공식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곧바로 제가 뭐로 문제를 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공회법법을 떠올리는 거죠. 자, 공회법 한번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켤레 지점, 그냥 힌지는 힌지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롤러 지점도 그대로 롤러로 두게 되면 돼요. 대신 외력은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렇게 외력이 주었다라고 하면 BMD를 그리고 그 BMD에다가 휨강성 EI를 나눠주면 돼요. 보통 이제 정확한 표현은 공률도가 맞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통 공액부에서 EI분의 M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휨 모멘트 BMD를 갖다가 휨강성 EI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BMD를 먼저 한번 그려봐야겠네요. 자, BMD 어떻게 그려질까요? 반력이 있을까요? 여기는 반시계 방향 PL, 여기는 시계 방향 PL이니까 실제로 평형방정 적용시킨다 할지라도 반력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모멘트가 서로 상쇄돼 버리니까. 그럼 BM도 어떻게 그릴까요? 자, 지점이 있다고 해서 반력이 있다는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항상 있지는 않아요. 자, BMD 그리면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PL이 일정하게 들어가다가 사라져버리는 BMD 형태죠. 저는 위로 그릴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BMD가 그려지고. 공액부는 아시겠지만 크기는 PL이죠. 이 BMD를, 이 M은 BMD야. 휨강성 뭐로 나눠준다? 바로 이렇게 EI로 내주고 공액부는 이 공률을 외력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실제부의 회전변을 구한다라고 하면 공액부에 뭘 구하는 거예요? 바로 전단력을 구하는 거고 실제부의 처짐을 구한다라고 하면 공액부에 뭘 구하는 거? 바로 휨 모멘트를 구하는 거죠. 자, 얘기는 끝났으니까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질문은 A 지점이에요. A 지점에 이렇게 회전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액바도 마찬가지로 A 지점에 뭐 한다? 전단력을 구하겠죠. 아시겠지만 A점의 전단력을 구하는 것은 뭐랑 똑같아요? A점의 전단력 구한다. A점의 전단력은 이곳의 반력과 크기가 같죠? 그냥 RA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까 얘는 곧 뭐랑 같다? 그냥 RA랑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자, RA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RA. 물론 평형 방정식 적용시켜도 뭐 상관없지만 지금 구점을 보시면 외력을 포함해서 전체 좌우 대칭이죠. 정중앙을 센터라인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그냥 반력은 등분파중도 반을 분담해서 이 반은 왼쪽 RA가 분담을 하게 되는 거고 정중앙 기점을 해서 오른쪽 이 등분파중의 이 면적은 오른쪽 롤러 지점의 수직 반력 RB가 분담하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얘 면적 구하면 그냥 RA라는 얘기예요. 물론 반짝만 구해야겠죠. 자,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자, 밑변은 얼마냐면 2분의 L 곱하기 2분의 1 맞죠? 높이가 얼마예요? 2I분의 PL. 여기다 쓰면 2I분의 PL을 써주면 얘는 얼마냐면 계산하면 2I분의 PL의 자승이죠. 이렇게. 자, 이번에 두 번째 질문. 중앙점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처짐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액부에서도 어떻게 한다? 중앙점에 휨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죠. 자, 중앙점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유물체도 구하면 되겠죠. 자유물체 원래는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 바로 구한다라고 하면 그냥 RA 곱하기 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죠. 중앙까지 거리. 그러니까 L하고 2분의 1 더해서 2분의 3L이 되는 거고 자, 등분파중은 부모멘트를 일으키는 거니까 얘를 집중화중으로 바꿔주고 나서 이 집중화중의 팔 길이만큼 곱해서 빼줘야겠죠. 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RA는 아까 구했습니다. RA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 쓸게요. 2I분의 PL의 자승. 요게 바로 RA죠. 여기다가 팔 길이는 이만큼을 곱해야 되는 거죠. 합치면 2분의 3L 마이너스 이번에 부 모멘트죠. 자, 얘 면적을 해서
계산해야지 집중화 좀 바꿔주는 거죠. 면적은 2분의 1에다가 높이니까. 면적은 2분의 1에다가 높이 2i분의 PL에다가. 도심거리는 요 2분의 1의 절반에 해당하겠죠. 요 등분파 이 반쪽의 정중앙이니까 여기서부터 거리는 2분의 1의 절반 4분의 L입니다. 여기다 그냥 4분의 1 쓸게요. 4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숫자 한번 풀까요? 숫자 풀면 여기 2하고 여기 3이 있으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여기 2하고 4가 있으니까 빼기 8분의 1이죠. 그럼 여기는 통분하면 8분의 6인가요? 그러면 정답은 8분의 5고 뒤에 붙어야 될 문자는 2i분의 PL의 몇 승이다? 3승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또 주어졌죠? 이거 아마 지방집 보고 참고하신 것 같은데 똑같이는 안 하고 기호만 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어쨌든 여기 A라고 줬으니까 A는 2분의 1. 이건 찾아서 보시고요. B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8분의 5가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1번 A는 2분의 1, B는 8분의 5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재료역학의 조합 응용 문제고요. 초급자나 갓 중급자는 좀 풀기 어렵고요. 중상급자분들이 좀 더 풀기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자응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이라고 조건을 제시했어요. 인자응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그러면 맨 처음에 얘 전체에 대한 어떤 시야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외력이 지금 현재 2개예요. 보를 좀 되게 두껍게 그렸죠? 단순보의 정중앙에 제야되는 제가 Q는 기호를 이렇게 제가 써드린 거고요. 집중하는 Q와 그 다음에 길이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도심점에 작용하는 집중하는 P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노란색 얘가 없다고 보세요. 자, 이 노란색 도심축에 작용하는 이 압축력에 의해서 단면 전체는 전부 다 일정한 압축력을 갖게 되겠죠. 그거 얼마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다 오른쪽에다 그릴게요. 전부 다 얼마다? 단면 전체의 압축력 크기는 얼마다? A분의 P겠죠. 잘 맞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여기 남아 있는 여기는 이 모멘트죠. 이 모멘트에 의한 힘 응력은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요? 물론 단면 전체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아까 1번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 모멘트를 먹는 거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커지는 거고 적게 먹으면 작아지는 거죠. 어쨌든 전형적인 모양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는 어떻게 그려진다? 위에서는 압축, 밑에서는 뭐한다? 인장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멘트가 없으면 없고 모멘트가 크면 점점 기울기는 가파라지는 거죠. 자, 이 둘의 조합이다. 자, 그러면 중립축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항상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과는 나랑 상관 있는 일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죠. 질문은 뭐라고 했냐면 인자응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인자응력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죠. 인자응력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느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 바로 이 부분. 그 중에서 누구? 얘는 제가 기울기가 가파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곳이 인자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면서 우연찮게 이 둘을 통해서 얘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장값이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가장 큰 곳 어디일까? 바로 정중앙, 모멘트가 가장 큰 곳이겠죠. 자, 그려볼까요? 그러면 위에는 뭐 받는다? 위에는 압축, 위에는 압축, 아래는 뭐가 받아요? 인장. 얘도 한번 부호까지 써볼까요? 얘는 항상 이게 압축 이렇게 쓰고. 자, 우리 연단응력 연단 구해야 되니까 연단응력 구하는 공식 Z분의 M이죠. I분의 MY. 연단일 때는 단면계에서 Z분의 뭐한다? M인데 M은 어디 써주면 돼요? 모멘트가 가장 큰 곳 중앙이라니까요. 센터에 C를 써주도록 할게요. 결국 얘 조합이죠.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옮겨볼게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Z분의 MC인데 상현이었다. 둘 다 압축받으니까 압축이니까 압축. 하연이다 라고 하면 압축 인장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상현이 아니라 누구 뭐예요? 하연. 얘가 아니라 뭐만 보면 돼요?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이렇게 플러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식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식 마무리 해볼까요? 인자응력이 작용하지 않기 위한 인자응력을 부호를 플러스 압축응력을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인자응력이 작용하지 않기 위한 그럼 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인자응력이 작용하지 않기 위한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0보다 정확히 하면 이제 뭐 갖다도 들어가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쓴 게 맞겠죠? 이렇게 우리는
등식을 찾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Z는 우리 단면계수죠. 단면계수는 6분의 직사각형하면은 BH 자승인데 우리 직사각형하면의 면적은 BH잖아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빼주면 BH 곱하기 H니까 BH는 면적 A로 취해지면 6분의 AH.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따 이 A랑 소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 중앙적 힘 모멘트 얼마냐? 중앙적 힘 모멘트는 4분의 PL, 우리 공식은 4분의 PL을 보통 많이 외우고 있는데 지금은 기호를 Q를 바꿨으니까 4분의 QL 써주면 4분의 2 곱하기 L은 전체 거리예요. 그러니까 2m 써주셔야겠죠? 그러면 얼마다? 1kNm가 되는 거죠. 자, 이 한번 풀어볼까요? 넘겨볼까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A분의 P 이렇게 써주시고 플러스 아까 Z는 얼마라고 했어? AH, 6분의 AH니까 여기다가 AH분의 6을 위로 올려줄까요? 6 MC 이렇게 써주고 0이다 써주고 이렇게 천천히 합시다. 요거 넘겨볼게요. 이쪽 넘긴다라고 하면 AH분의 6 MC 써주고 요렇게 A분의 P 이렇게 되고 다음에 AA 소거할까요? A 소거하면 H는 여기다 양변에다 H를 곱해주고 P를 나눠주면 되겠죠? H는 순서는 이렇게 뒤집어 써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가 된다? 바로 P분의 6MC다라고 되는 거죠. 자, 부등식이니까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H가 뭐가 되겠어요? 미니멈이 되겠죠? 그 질문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H의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바로 H 미니멈은 같아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그럼 대입해 봅시다. P는 얼마의 문제에서 P는 2kN이니까 6 곱하기 모멘트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까 구했죠? 모멘트는 1인데 답을 보시면 답이 밀리미터 답을 원하니까 킬로뉴턴 미터 대신 킬로뉴턴 밀리미터로 바꾸면 더 식이 간단해지겠죠? 킬로뉴턴 밀리미터 바꿔주면 1미터는 1000밀리미터니까 1 대신 여기다가 그대로 1000 이렇게 써주면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잠깐만요. P가 2가 아니라 50이죠? 죄송합니다. 요 2가 아니라 요 P를 써줘야겠죠? P는 50 이렇게.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20에다가 6을 곱하면 정답은 얼마다? 바로 120mm가 이 문제 정답이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요거는 뭐 여담인데요. 뭐 수업 내용을 좀 농색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코아 갖고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만 해볼게요. 힌트. 코아 2를 구하는 공식은 P분의 M이고 이게 뭐보다 작으면 돼요? 편식미 2분의 P분의 M이고 코아가 우리 기둥에서 6분의 P, 6분의 H죠? 이렇게. 인장력이 작용하지 않기 위한 인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뭐가 되면 돼요? 이렇게 넣고 식을 만들면 똑같죠? 왜냐면 같은 원리로 유도가 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요거까지 보기 좀 어렵죠? 보통 이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정석풀이는 바로 지금 제가 먼저 풀이한 얘가 정석풀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9번 보도록 할게요. 9번 이거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변이일치를 통째로 포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많이 풀었던 문제고요. 아예 그냥 안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구점을 해서 그 중에서도 변이일치에 해당합니다. 해볼게 제가 시점에서 변이일치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점을 떼는 거예요. 실제 눌렀다라고 하면 스프링이 이렇게 이 단순버가 쳐지면 스프링이 압축받겠죠. 여기다가 압축을 이렇게 양쪽에 그려주고 이게 왜 압축이냐? 이 스프링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스프링. 자, 스프링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 누르는 압축이죠. 얘를 다시 전달한다. 이렇게. 뭐 전형적인 형태예요. 매번 시험 때마다 이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얘를 뭐로 가져간다? 이렇게 R로 가정하면 뭐 2번 써도 되고 한 번은 그냥 R로 써도 상관없고 그렇죠? 모의 처짐과 위에 있는 모의 처짐과 단순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서의 처짐과 밑에서의 뭐의 처짐과 같다? 스프링도 처지겠죠? 스프링의 요 처짐이 뭐한다? 서로 같다. 그래서 이름이 변이일치법이에요. 자, 위에는 단순부의 처짐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 P에 의한 처짐은 우리 아까 제가 2번 문제였나요? 거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하는 공식이 48 2I분의 뭐다? PL의 3승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 P, 이 R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P에서는 하향으로 48 2R분의 P의 함수만큼 쳐질 텐데 이 R에서 다시 또 위로 쳐지겠죠? 아래 방향 쳐는데 위로 쳐지니까 얘는 난 반대 방향이다 라인 마이너스 써주고 나서 크기는 얼마가 돼? 마찬가지로 48 2R분의 뭐한다? R, L의 3승은 단순보에서 이 시점의 처짐은 스프링에서 시점의 처짐과 같다. 스프링에 우리 처짐과 하는 공식은 뭐죠? 아시겠지만 스프링의 강성도 K분의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조건을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스프링에서 받는 발력이 얼마다? 이 R이 얼마다? R이 2분의 P다 라고 주어져 있죠. 2분의 P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식은 실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또 능숙하였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48 왜냐면 이거 제가 많이 풀어줬거든요. P 마이너스 2분의 P L의 3승은 쓰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K분의 2분의 P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R이 2분의 P라고 했잖아요. 2분의 P. 근데 분모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48 이하에 쓰고 L의 함수 똑같으니까 P 마이너스 2분의 P 공통문자 L의 함수 밖으로 빼고 이렇게 식을 쓴 거고 여기 K분의 뭐다? 2분의 P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요거 계산하면 2분의 P니까 다 소거되고 다 지우면 역수로 뒤집게 되면 K는 얘도 마찬가지로 역수니까 정답 K는 얼마다? L의 3승 48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일침은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 문제마다 궁합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모든 걸 다 대비할 수는 없어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시죠? 어떻게 다 대비합니까?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근데 적정선까지는 이걸 경계를 유지해야지만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 물론 뭐 시간적 제약이라던가 어떤 전국적 지식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뭐 따라갈 만하다라고 하면 이 정도 문제는 전 풀었으면 좋겠어요. 옵션 달아볼게요. 더 빨리 푸는 방법도 있다? 이건 이제 잘 아시는 분들. 우리 분배법 어떤 분배법이에요? 가로 방향 분배법이죠. 무슨 분배예요? 직접 분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점에서 단순보와 스프링이 강성도에 비례해서 이 P를 분담하는 거예요. 아까 모멘트 분배법과 똑같아요. 아시겠지만 요 단순보의 강성도는 요 점에서 강성도는 우리 암기값이죠. L의 3승 48 이하이고 도대체 얘가 얼마길래 이 P를 2분의 P로 분담받았대요. 2분의 P는 아시겠지만 이 P의 절반이죠. 정리해보면 1대1로 분담받은 거죠. 그럼 얘랑 강성도가 어때야겠어요? 같아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아야겠죠? 이렇게.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건 뭐 힌트니까 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이거 푸세요. 얘가 탄탄해야지만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문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물의 변이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뭐 핑계가 아니라 자랑거리도 아니고 모의고사 때 제가 이거 넣어서 한번 정리해 드렸거든요. 설명문제 나왔을 때 대비하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수험생과 접할 때 가장 저는 되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근데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명인데 이게 개념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공부하신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통 시험장에서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얘가 좀 깊게 들어가면 한두 가지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거 잠깐만 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드려 넘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탄성처짐, 우리 처짐과 하는 공식이에요. 이거 미분방정식 혹은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거기 나와 있는 뭐 이중적분법 이런 표현도 씁니다. 미분방정식이에요. 아시겠지만 여기는 하중에 마이너스 보를 달고 노란색은 적분이에요. 적분하면 전단력, 적분하면 휘모멘트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힘들의 관계죠. 그죠? 여기 보시면 곡률의 곡률을 카파라고 부르는데 카파는 휘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 휘는 정도를 갖고 다시 한번 적분하면 회전변이, 적분하면 처짐이 발생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적분하면 전단력, 적분하면 휘모멘트 여기까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힘들의 관계 여기 보시면 곡률 눈에 보이죠? 휘는 정도가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잖아. 걔를 적분하면 회전변이, 걔를 적분하면 뭐한다? 처짐, 우리 변이가 발생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힘들의 관계, 여기는 어떤 변이의 기하학적인 관계예요. 길이의 관계, 뭐 기하학적 관계. 근데 이 연결고리를 누가 묶어준 거야? 바로 카파가 휘는 정도가 뭐에 비례한다? 휨 모멘트에 비례하고 휨 강성 이하에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얘를 나눠주면 곡률이 되는 거고 다시 반대로
힘강선 곱해지면 힘 모멘트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둘의 관계가 이 식을 통해서 카파는 EI분의 M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갖다가 처짐을 딱 우리 방정식 식으로 보게 되면 함수식에서 y다라고 하면 얘를 y, 이 처짐식을 v를 y다라고 주어지게 되면 얘는 뭐냐면 분홍색을 말하는 건데 미분을 말하면 미분. 미분 보통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슬러시하게 딱 짝대기 거주잖아요.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쓰기도 해요. 한 번 미분했다, 두 번 미분했다, 세 번 미분했다, 네 번 미분했다요. 자,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 한 번 미분하면 회전변이. 분홍색 미분이라고 했죠? 회전변이.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공률. 혹은 연결고리를 바로 연결하면 그냥 2i분의 m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자,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그러면 2i분의 뭐다? v. 2i는 그대로 갖고 나와서 모멘트에서 v가 된 거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된 거죠. 이 식을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요. 자, 여기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두 번 미분했다. 요걸 우리가 함수식으로 이렇게 써요. dx분의 dy고 두 번 미분했다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제곱 같은 기호야. 우리 수학에서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정석에서 배우던 수학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보기 1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 양변에다 2i를 곱해준 거야. 2i를 곱해주게 되면 2i dx, dy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모멘트. 여기 x 그냥 쓴 거야. 함수식이니까 이렇게. 결국 1번은 이 식의 예를 물어본 거예요. 읽어보면 그냥 별 얘기는 아닌데 이중적분법이란 어떤 이런 표현, 영문은 똑같겠지. 번역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과 낯선 기호, 우리 또 수학 좋아하지 않죠? 저도 수학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보기 2번, 모멘트 면적 정리. 모멘트 면적법이에요. 모멘트 면적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공회법법의 어떤 하위 단계인데 부분집합인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A 공회법법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공회법과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 켤레지자만 쓰지 않으면 됩니다. A, B 여기 집중해서 P를 받았다라고 하면 자, 얘 BMD를 그리는 거예요. BMD 그 다음에 여기다가 PL이죠. EI 힘광선을 나눠주게 되면 이 그림 봐가 뭐가 된다? 공률도 EI분의 M도, 여러분 학교 때 EI분의 M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EI분의 M도 이제 공률도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내가 여기 A, B의 회전변이 이 부가 실제로 이렇게 쳐질 거 아니야? 응? 여기는 내가 일부러 여기 고정단을 만들었거든요. 고정단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없겠지.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겠죠, 각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회전각 차는 바로 뭘 말한다? 바로 이 EIM도의 면적을 말한다. 공회법은 떠올려보세요. 공회법. 고정은 자유는 고정을 만들고 여기 전단력, 여기 수직발력 이게 면적이잖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보기 2번은 그냥 읽어보면 이상해요.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거기 해설지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보기 한번 보고 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모멘트 면적법에 의하면 탄성 곡선상 점 A에서 접선과 제가 일부러 점 A 접선을 없애버렸어요. 보기 좋게 A 접선과 점 B에서의 접선과 점 B로부터 근 접선, 됐죠? 사이의 접선각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으니까 얘 회전각을 말하는 거야. 그때는 뭐랑 똑같다? EIM도 선도의 이 두 점 사이의 면적과 같더라 이 얘기야. 그럼 보기는 잘못됐죠? 거기는 면적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직편차다. 수직편차를 뭘 말하는 거예요? 처진을 말하는 거죠? 이 처진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멘트 면적법에 의하면 B점에서 EI분의 M도를 모멘트를 취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공획법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고정은 자유는 고정하고 공획법에서 여기 처지면 여기 모멘트니까 얘 면적에다가 면적은 합력 계산하고 여기 8길이 곱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면적에다 8길이 곱하는 거 바로 모멘트를 취한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B점에서 EI분의 M도를 모멘트를 취한다로 바꿔주는 게 굳이 보기 2번을 처짐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표현이죠. 3번은 뭐 공회법의 전형적인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4번 제가 카스트 정리 나온다라고 하면 수업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카스트 정리 풀기 어려워요. 공무원 시험에서.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어떤 좋은 성적을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학교에서 배우는 복잡한 내용 계산기 없어서 풀기 어려워. 근데 제가 설명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카스틸리아노 정리 편미분을 눈여겨봐라. 편미분이 들어갔는데 처짐 구한다라고 하면 카스틸리아노 정확하게 쓰면 제2정리고요. 여기는 이제 이 정리는 뺐고요. 만약에 부정적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일의 원리 혹은 뭐 최소일의 방법이 정답이 되는 거야. 지금은
카치로 정리 거꾸로 물어본 거죠. 기출도 한번 된 적이 있고 거기 보시면 편미분이란 말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편미분이란 말 있네요. 그죠? 처짐 맞죠? 그러면 카치로 정리를 맞다고 판단하는 게 맞죠. 시험장에서 아마 그게 옳지 않았나 싶습니다. 10번 문제는 그래서 쉽지만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음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은 아마 지방직 문제를 한 것 같아요. 지방직 문제도 비슷한 거 나와 있고 피 하나 묻는 문제 있었거든요. 그 문제 보고 아마 만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해볼게요. 자, 우선 PC와 PD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BMD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휘 모멘트 크기. 얘를 가지고 해석지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반력이 RA다라고 하면 시점의 휘 모멘트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9다. 그러면 시점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RA에다가 8 길이 3m 곱하면 되는 거죠. 시점의 휘 모멘트는 9인데 RA에다가 8 길이 얼마 곱하는 거라고요? 3 이렇게. 자, 그러니까 RA 곱하기 3이 9니까 RA는 자연스럽게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분하면 3kN이라는 게 금방 확인되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D점의 힘모멘트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갖고 구해볼게요. D점의 힘모멘트는 우리 아시겠지만 RA에다가 6m를 곱하고 빼기 PC에다가 3m를 빼주면 되는 거죠. 정모멘트, 부모멘트 됐죠. 자, RA는 아까 구했어요. 얼마냐면 3. 그러니까 3에다가 U 해주고 마이너스 PC 곱하기 8 길이 얼마다? 3m는 얼마다? 여기다 쓸까요? 6 이렇게 되는 거죠. 6.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 3, 6, 18 여기 넘겨주고 바꿔주면 12는 18에서 6 빼주면 12는 넘기면 3 밖으로 빼주면 3 P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PC도 구했는데요. P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C는 바로 4kg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건데 여기 반력 구하고 그래도 상관없기는 해요. 하지만 좀 복잡하니까 계속 그냥 이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모멘트는 아시겠지만 얼마예요? 주어진 거예요. 0이죠? 0 이렇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반력 아까 3이라고 했죠? 3에다가 8 길이 9. PC는 아까 4였나요? 4에다가 8 길이 6을 곱해서 빼주고 마찬가지 PD 곱하기 3을 해서 빼주면 되겠죠. 자, 말은 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자, RA는 아까 3이라고 했죠? 8 길이 얼마다? 9 마이너스 PC는 아까 4라고 했죠? 4 곱하기 8 길이 이만큼이니까 6 하나 더 있어요. 마이너스 PD 곱하기 8 길이 얼마? 3은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PD 구해야겠는데요. PD는 얼마입니까? PD는 이렇게 계산하면 3, 9, 27 이렇게 4, 6에 마이너스 24는 넘길까요? 3PD. 자, 빼면 3이죠? 3, 4 약분은 얼마다? 1 되죠. 질문은 뭘 물어봤냐면 PD분의 PC를 물어봤으니까 PD는 1, PC는 4. 정답은 얼마예요? 4가 이 문제의 정답이죠. 아니면 제가 SFD를 왜 그려놨을까요? SFD 갖고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걸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넘어가는 거 아니죠? 뭐 시험 다음에 안 볼 거예요? 만약에 다음에 보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을 능숙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은 한 방이에요, 여러분. 그 한 방에 꽈락이 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해볼게 제가 이거 지방직 해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얘 기울기가 전단력이라고 했죠. 기울기는 등산한다는 거 하시면 돼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등산하는 거. 올라가. 힘들어. 그럼 플러스 전단력. 내려가. 신나. 그러면 마이너스 전단력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해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올라가니까. 자,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누가 더 큰 전단력이겠어요? 둘 중에서 묻는다라고 하면 얘가 더 빨리 내려가죠. 얘가 더 큰 마이너스 전단력을 갖는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크게 한번 구해봅시다. 자, 올라갑니다.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예요. 밑변은 3, 높이는 9. 3분의 9니까 얼마다? 3분의 9니까 3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밑변은 3 똑같죠? 높이는 요게 높이니까 9에서 6을 빼주면 9는 높이 길이에요. 길이 9, 6 요 길이가 얼마다? 3 3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얼마? 플러스 된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내려가죠. 마이너스고 밑변 얼마? 3 높이는 6 그러니까 3분의 6하면 얼마다? 2 자, 마이너스 얼마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외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북꾸리기. 바로 요 점부터 요 점까지 한북꾸리기 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크기만큼 3만큼 올라갔죠? 바로 여기 반력 RA가 3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구하고도 그냥 기울기 가로 구해서 여기 전단력이 반력이니까 곧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낙차 볼까요? 이만큼 내려간 거죠. 이만큼. 길이에요. 여기는 3, 여기는 길이가 1이죠? 합치면 이 전체 낙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4가 되는 거예요. 자, 쭉 가다가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1에서 2로 내려갔으니까 1만큼 내려간 거죠. 얘는 얼마다? 1. 계속 가볼까요? 쭉 올라갔죠. 위로 얼마만큼? 2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필요한 인자를 찾는다라고 하면 누굴 찾으면 되겠어요? 바로 얘. 4와 얘 얼마? 1. 정답은 그냥 똑같이 얼마다? 4가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어야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가볼게요. 다음은 12번입니다. 이런 거 문제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어려워하고 해서 제가 물론 이런 때 제가 막 예시를 줍니다. 이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낼 줄은 몰랐죠.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정력학적 평형 방정을 갖고 문제 푸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B점의 힘 모멘트 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얘 정정 보죠. 네임 보고. 그러니까 그냥 반력 구해서 잘라서 자유물질 구하면 돼요. 저도 그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점의 반력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만 얘 구할 수 있으니까. 자, RA 딱 쓰고. 어디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있을까요? 여기 C자 반력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밟고 요 점에서 평형 방정식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모멘트 C는 0이고 시계 방향을 지금부터 플러스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RA 곱하기 8 길이 얼마입니까? 5m, 2m, 3m니까 RA 곱하기 8 길이가 몇 m다? 10m. 또 외력 있나요? 요 2kN 보도록 할까요? 2kN은 작용선을 길게 보세요. 반시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8 길이는 요 거리니까 3. 요거 빼먹으면 안 되죠. 수평력도 마찬가지 요 점에서 모멘트를 일으키는 거죠. 작용선을 길게 보세요. 요렇게 시계 방향 모멘트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8 길이 얼마다? 2. 더하기 1 곱하기 8 길이 얼마? 2.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도 봐야죠. 반력을 구할 땐 그 점을 전체 평형 방식 갖고 구하는 거예요. 2하고 2니까 더하기 2 곱하기 2는 R자이 뭐다?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요거 계산하면 얼마? 2. 이거 계산하면 얼마? 4.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여기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2랑 플러스 4 더하면 얼마가 돼? 다 더하면 0. RA 곱하기 10이 0이 돼버리니까 R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안 돼요? 0. 그렇죠.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초급자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 하긴 지점만 있으면 반력 있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아까 공역보로 처진 하는 문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점이 있다고 해서 항상 반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계산된 그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있을 줄 알았던 이 반력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쉽게 말하면 여기 힌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B점에서 휘 모멘트 구하라고 했으니까 B점을 자르고 이렇게 자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분해하고 이렇게 분해한 거예요. 물론 오른쪽을 이용해서 상관없지만 저는 왼쪽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물체도 물론 바로식을 써도 상관없지만 FM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정모멘트예요? 잘라진 오른쪽 단면에서 이게 사랑합니다가 정모멘트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 그려주고 얘를 MB로 가정한 후고 B점에서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켜 봅시다. 시그마 모멘트 B는 0.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은 플러스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멘트 만드는 거 A점 원래 있을 뻔했는데 0이니까 모멘트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2kN은 작용점을 통과하죠. 뭐만 남는 거예요? 1kN과 8 길이 얼마? 2. 그러니까 1 곱하기 8 길이 2에다가 하나 더 있죠. 우리 지금 구하는 거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MB는 뭐다? 0이다. MB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2kNm/가 이 문제 정답이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제 생각이지만 단언컨대 여러분들 여기 A, B, C, D 여기 2라고 해볼게요. 비슷한 기출문제도 있었어요. 여기 2점 보시면 여기 5자 모양이잖아요. 2점 바로 우측에서 휘 모멘트 구할 수 있겠어요? 풀 수 있나요? 숙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맞춰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맞추면 돼요? 2점 바로 여기 우측을 잘라서 왼쪽을 가지고 구한 휘 모멘트 값과 죄송합니다. 오른쪽을 가지고 오른쪽 절단된 부분의 자유물체를 가지고 구한 휘 모멘트 값과
왼쪽을 가지고 절단한 값의 힘 모멘트 크기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아야겠죠. 이렇게 검사하면 여러분이 푼지 정답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손쉽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아마 정답은 둘 중에 답이 다르다고 하면 오른쪽은 맞추는데 왼쪽을 틀릴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숙제를 했고요.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서울시에 똑같은 문제도 있고 제가 수업 때 풀어드려요. 근데 저한테 끝나자마자 이거 어떻게 푸냐 물어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시역들을 권장합니다. 시역들은 뭐냐면 자, 요 점에서 절전법인데 힘의 크기와 기하적 관계가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야. 주의할 게 있어요. 기하적 관계는 이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이용하는 거예요. 방향.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부터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노란색, A, B는 노란색 이렇게. 그 다음에 BC는 분홍색. 그 다음에 외력. 이 B점에서 쓰고 있는 거야. B점. 무슨 말인지 아시죠? B점에서 절전법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외력은 파란색 이렇게. 이 세 개를 가지고 삼각형의 폐합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다 바로 풀어도 상관없고요. 따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푼다? 저는 뭐 여기 파란색을 이렇게 옮겨서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노란색을 옮기든가 파란색을 옮기든가. 방향만 맞추는 거 방향. 자, 파란색 맞춰볼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맞추면 됐나요? 각도 찾아볼까요? 각도? 아니면 뭐 보기 여기다 이렇게 말까? 이게 더 보기 편하려나 여러분한테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각도가 몇 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60도니까 여기 몇 도다? 120도. 여기도 몇 도예요? 120도. 여기 30도면 여기도 몇 도? 30도. 에이, 보기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그대로 그리고 파란색 그대로 그리고 분홍색 그대로 그리고 그렇죠? 각도가 몇 도예요? 그러면 각도만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120도, 여기 120도, 여기 30도. 자, 삼각형의 폐합은 180도니까 120, 30,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30. 그리고 기하학적 관계는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 때 항상 강조하죠. 증명은 지금 생략합니다. 1대 얼마다? 루트 3. 기하학적 관계와 힘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했죠? 자, 파란색. 자, 얘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30. 파란색 얘가 30이야. 1일 때가 30입니다. 됐어요? 노란색.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얘가 1일 때 얘도 1이니까 노란색 얘도 얼마? 30. 분홍색. 얘는 몇 배 더 커요? 루트 3배 더 크죠?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30 루트 3이죠.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물론 여기서 부호를 묻지 않지만 Y자 형태, 계단기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퐁당퐁당, 각각 쪽부터 퐁당퐁당이에요. 퐁당퐁당은 뭐냐? 자, 얘가 지금 현재 B점에서 인장이다라고 하면 퐁당퐁당은 단기는 인장이죠, 외력은. 그러면 퐁당퐁당 인장, 가장 가까운 것부터 얘는 압축, 그 다음에 그 옆에 건 뭐가 되는 거 바로 인장. 만약에 압축이었다라고 하면 인장, 압축이 되는 거죠. 부호까지 한번 써볼까요? 요거 부호 여기 압축, 여기는 인장, 그 다음에 얘는 뭔다? 그러니까 정답은 FAB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플러스 30. 그 다음에 FBC는 뭐다? 압축 마이너스 30 루트 3이죠. 똑같은 문제가 이게 아마 10으로 있었어요. 그대로.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 노란색 딱 해주고 여기 분홍색 딱 들어가고 외력이 지금 옆으로 나와 있죠? 이것만 다르네. 여기 파란색 딱 나와 있고 삼각형 어떻게 막을까? 이렇게 막으면 아무렇게나 막아도 상관없어요. 이 방향만 각도만 지켜주면 돼. 기울기만 내가 마음대로 안 바꾸면 돼요. 초급자 많이 실수하는 거, 이 길이를 보고 맞추라고 한 적 없어요. 난 방향만 맞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노란색 그대로 그리고 분홍색 그대로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됐죠. 기하학적 관계 끌어볼까요? 자,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60이면 여기 몇 도가 돼야 돼요? 30. 여기도 30, 여기 몇 도다? 120. 그럼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1대 1대, 이번에는 이렇게 루트 3이죠. 자, 파란색, 얘가 얼마다? 30이다. 얘가 30이다 라고 하면 분홍색,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똑같이 3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 얘는 루트 3배 더 커야 되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3. 맞죠? 30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부호 결정해 볼까요? 자, 계단기냐 아니냐에 대해 결정이 된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계단기가 맞아요. Y자 형태. 이 Y자 여러분 있겠어요? Y 누가 이렇게 써요? 그때는 뭐다? 퐁당퐁당 가까운 쪽부터 해볼게요. 제가 자, 얘 인장
나가고 있죠? 그럼 분홍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압축. 다시 노란색은 뭐가 된다? 인장. 인장. 이렇게. 그 다음에 분홍색은 압축.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 한다? 인장. 그죠? 좀 지저분해 됐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이미 여러 차례 나온 거 얘도 같이 제가 수업 때 항상 해주거든요.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14번 문제입니다. 14번은 내민부고요. 양쪽 내민부에서 B점에서 발생 B점 중앙입니다. 최대 힘응력을 물어봤어요.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B점의 힘모멘트를 구하려면은 여기는 외력 P, 네임부 끝단위는 잘라서 왼쪽을 말하는 거죠. P에다가 8길이 곱하고 발력에다 8길이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발력을 필요로 하니까 발력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발력은 오늘 이번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칭 구조물의 대칭 외력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다 더해서 그냥 나누기 2하면 반반씩 분담하겠죠. P 더하기 2P 더하기 P 하면 전부 다 합치면 4P. 거기에다가 반이니까 여기다 2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확하게 써주면 2분의 P 더하기 2P 더하기 P가 되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모멘트 한번 구해볼까요? 모멘트 B는 자, 자르지 않고 그냥 바로 제가 식을 쓸게요. 모멘트 B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B점에서는 왼쪽 각 구하면은 P 곱하기 8길이 마이너스 P 곱하기 8길이 2L 더하기 L이니까 3에 다시 더하기 여기는 발력 2P에다가 8길이 얼마? L이죠. 2P에다가 8길이 얼마? 이러면 마이너스 3PL 플러스 2PL이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PL입니다. 자, B점에서 최대 힘 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면계수분의 힘 모멘트를 구하면 되고 힘 모멘트는 마이너스 PL이죠. 크게 구하는 거니까 부호 떼고 나 쓸게요. PL 써주고 됐죠? 우리 단면계수 Z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으니까 원래는 6분의 BH의 자승인데 H 대신 B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다가 6분의 B의 3승 이렇게 되겠다. B 곱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B의 3승분이 얼마? 6PL이고 질문에서는 얘를 물어봤으니까 앞에 상수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 바로 6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15번 보도록 할게요. 또 우력이네요. 또 중첩 아까는 공액법을 통한 우력을 통해서 공액법법으로 처짐을 구하는 거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우력을 가지고 이번에는 공액법 대신 아마 뭐가 더 편할까요? 중첩 공식이 더 편하겠죠. 다만 여러분이 보통 잘 안 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편이나 요약본에 있으면 다 공식이 있습니다. 우선 우력으로 먼저 취합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이 우력 P하고 8길이니까 얼마예요? 가운데 방향부터 체크해 보면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시계 방향 그려주고 크기는 요 P 곱하기 직각거리니까 합치면 L이죠. PL. 얘를 지금부터 M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 변형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냥 돌렸다 시계가 돌렸다라고 하면 이렇게죠. 이렇게 이때 보통 우리 요약본에 얘하고 여기 회전변이 구하는 공식 적혀 있거든요. 얘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세타 B는 구하는 공식이 얼마예요? 얘가 12EI분의 M. 원래는 L인데 여기 기호가 또 들어가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필기체로 제가 쓸게요. 이렇게 L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전체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양쪽 회전변이 크게 같습니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세타 A나 세타 C는 얼마다? 얘는 세타 A는 얘 절반인 24EI분의 ML입니다. 자, 지금은 어디 구하라고 하냐면 A점 회전변을 구하라고 했죠. A점 회전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타 A는 20 쓰면 되겠네요. 그냥 대입해 볼게 제가 24EI분의 M에다가는 PL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L은 얼마예요? L은 전체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L을 쓰면 안 되고 대문자 2L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그럼 약분하면 12EI분의 PL의 4. 이 문제를 보면 어때요? 정답은 12분의 1이에요. 상수만 물어봤으니까.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제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올해 이제 시험 끝났죠. 아마 물론 이제 어떻게 문제 풀었는지 궁금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 시험 준비하신 분이 이런 수업을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면 수업 때 제가 강조해서 외우라고 하는 건 외우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외우지 않아도 될 걸 외우라고 할 일이 없죠. 저 이거 10년 넘게 했고 제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 지식이 더 많다? 인성이 더 좋다? 절대 그거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나아요. 제가 하는 건
더 경험이 많은 것 뿐이에요. 경험이 많은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수업을 해도 이거 반쪽짜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늦었지만 어쩌면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수업할 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가능하면 꼭 외워주세요. 알겠죠? 다음에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맨 처음부터 당황하셨을 거예요. 물론 고짜 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을 거예요. 이거 뭐지? 뭐를 풀어야지? 그래서 분배법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모멘트 분배법 이런 거. 되긴 됩니다. 근데 회전 강도를 취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거 어렵고요. 교수님은 아마 변의 일치를 생각하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변의 일치를 풀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신 것 같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업 때 배운 거 혹시 한 가지 아세요? 변의 일치 중에서 특수한 경우는 제가 특이해석이라고 제가 만든 방법이 있죠. 창작 방법이고 그 창작 방법은 특징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 보는 강체일 것. 반드시 제가 보는 뭐라고 했어요? 강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강체 구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또 뭐라고 했어요? 힌지 지점, 고정 안 된다고 했죠. 힌지 지점을 통해서 일정 거리를 가지고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만약에 두 개만 있었다 정정이었을 거예요. 세 개부터는 제가 부정정이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까운 걸 갖다가 R로 가정하면 수업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 쪽 스프링에 의한 발력을 갖다가 R의 배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 힌지 지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써주면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깝다고 했는데 얘는 좀 멀고 물론 먼 거를 미지수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배수가 낫지 유리수가 되는 것보다 몇 배, 2배가 낫지 2분의 1배보다 2배가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거 잡으라고 한 거예요. 자, 두 개 같으니까 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얘. 자, 지금부터 얘를 갖다가 발력을 R로 가정합시다.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얘 어떤 방향일까요? 제가 스프링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만약에 회전 왔다라고 하면 이 구조물은 O자 모양이니까 아마 이렇게 됐겠죠? 반시계 방향 돌아왔을 거 아니야? 외력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여기 스프링 뭐 받아요? 압축. 여기 스프링 뭐 받나요? 인장. 여기 스프링도 뭐 받아요? 아, 인장 압축은요. 길이가 짧아지면 압축. 길이가 늘어나면 인장이 되는 거예요. 걔를 가지고 여기다 자유물질도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스프링은요. 웃기는 아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르면 그 스프링 날 같이 누르고 내가 당기면 그 스프링 날 같이 당기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외력이 지금 반시계잖아요. 그쵸? 그럼 모든 스프링에 의한 우력은 모멘트는 다 시계 방향이 돼야 돼요. 자, 걔를 가지고 제가 바로바로 지금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방향. 자, 시계. 여기서 보세요. 시계 맞죠? 얘 어떤 방향 돼야지 시계 될까요? 여기 B점에서 아래 이렇게 되겠죠. 얘 헷갈릴 수 있겠다. 얘 어떤 방향이 돼야지 시계예요? 상향이 돼야지 시계 방향이에요? 하향이 돼야지 시계 방향이에요. 상향이겠죠? 이렇게 한 번에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팁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얘를 R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를 R의 배수로 쓰는 거죠? R의 배수. 어떻게 써주면 된다고 해서 제가 첫 번째 뭐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한다고 말씀을 해줘. 거리. 여기 몇 미터예요? 1미터. 여기도 몇 미터예요? 1미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1미터분의 1미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뭐에 비례한다? 강성도에 비례한다. 정확한 강성도는 K2분의 K3인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K1, K2, K3가 전부 다 스프링 강도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5kN per 미터. 단위 환산하면 5N per 밀리미터랑 똑같죠? 어쨌든 5분의 5. 해설제는 5,000분의 5,000 썼는데 똑같습니다. 어차피 약분될 거라서. 됐죠? 그럼 얘 얼마가 되니까 다 소거되니까 얘도 얼마다? 그냥 뭐가 된다? R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R. 얘도 얼마다? R.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자, R의 몇 배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1m, 얘는 2m니까 1분의 2. 두 번째, 강성도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원래 정확하게 쓰면 K2분의 K1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K2, K1, K3 전부 다 얼마야? 스프링 강성도가 5kN per m니까 그냥 5분의 5 같다는 얘기지.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여기는 2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보통은 문제에서 얘가 집중하자고 나와 있었잖아요. 모멘트랑 똑같다니까. 제가 수업 때 그래서 모의고사 예시하면 등분파경도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구하는 방법. 자, 여기서 모멘트 평균 방식 한번 써볼게요. 시간 생략합시다. 시그마 모멘트 B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써보도록 할게요. 얘부터 써봅시다. R 곱하기 1. R 곱하기 8 길이 1. 얘도 써볼까요? 시계 맞죠? R 곱하기 8 길이 1. 더하기 R 곱하기 8 길이 1. 얘도 마찬가지 시계죠? 다 시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프링과 반대니까. 얘는 2R 곱하기 8 길이가 얼마예요? 2. 더하기 2R 곱하기 8 길이 얼마? 2는 아니면 똑같이 쓸까요? 마이너스 얼마다? 30은 0이죠.
자, 이거 쓰면 R 더하기 R은 2R, 이는 4R. 그러면 얼마 합치면 6. R은 얼마가 되는 거 넘어가면 30. 그러면 R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딱딱딱 하면은 5 뉴턴이죠. 뉴턴 이유는 얘가 30 뉴턴 미터예요. 이렇게. 얘는 어차피 다 배수고. 자, 그러면 R까지는 구했으니까. 자, 얘가 5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5. 여기도 얼마요? 5. 여긴 2배니까 얼마가 돼야겠어요? 바로 10이 돼야겠죠.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게 바로 뭐냐면 A점의 변이를 물어봤죠. A점의 변이. 우리 스프링에서 이 변이, 여기가 A점이에요. 스프링에서 변이 구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스프링의 강성도 K1분의 뭐다? 힘은 여기 원래는 RA인데 RA는 아까 제가 2R이라고 했죠? 2R 이렇게 써주면 K1은 아까 5kN per 미터. 단위 환산하면 5N per mm랑 똑같죠? 킬로뉴턴이 뉴턴, 미터가 밀리미터. 둘 다 1000이니까 5. 2 곱하기 5. 아까 5라고 했으니까 약분하면 정답은 얼마다? 2mm가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 문제 유형은 뭐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7번입니다. 또 단순보네요. 이분 되게 재료과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걸 또 내고 하고. 설계도 보니까 똑같은 거 또 내고 이런 거 많던데 보니까. 전단력. 위험담의 전단력 구하는 건 똑같은 2번 나왔잖아. 그 다음에 VC 구하는 것도 한 번 나오고. 전단력을 무지하게 물어봤더라고요, 문제에서. 자, 우선 최대 해문력 한번 구해볼게요. 흔한 문제니까 빨리빨리 그냥 해봅시다. Z다라고 하면 단면기 Z는 6분의 BH의 자승. 맞죠? MX는 단순바 MX정 중앙에서 발생하고 8분의 WL의 자승. 식을 정리하면 8하고 6 약분하면 4, 3이죠? 바로 쓸게요. 4B H의 자승분의 얼마다? 3 WL의 자승이죠. 자, 최대 전단력. 우리 직사각형 나면서 2분의 3 A분의 V 쓰면 되는 거죠. 2분의 3. A는 BH. Vmax 얼마입니까? Vmax는 여기 우리 1번 문제였나요? 거기도 한번 나왔죠? 여기 반려가 똑같으니까 얼마다? 2분의 WL. 식을 정리하면 요 2하고 2 곱해주면 4BH분의 얼마다? 분자는 3WL이죠. 자, 이걸 통째로 나눠볼까요? 통째로 나누면 요걸 좀 눈여겨봐 주세요. 자, 4BH 다 치워지고 4BH 치워지는데 H가 2개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3WL 다 치워지고 3W 치우고 L이 2개 있으니까 하나. 뭐만 남아요? H분의 결국 타우 맥스분의 시그마 맥스는 얼마다? H분의 L.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일부를 안 읽었죠? 뭐라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줄, 최대 힘응력이 최대 전단 능력이 몇 배다? 최대 힘응력이 최대 전단 능력의 2배다. 이때 H분의 L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정답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2가 돼버리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문제 정답입니다. 다음에 18번 볼게요. 굉장히 사람들 많이 혼란스러워했지.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걸 낼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소하건데. 왜냐면 이거 이상하더라고 이분. 이 18번도 굳이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초짜인 것 같아요. 아마추어 느낌이 좀 많이 나죠. 20번도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굳이 이렇게 내야 되나? 라는 의구심도 들고 또 쉬운 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너무 특정 부분에서 문제를 몰아서 냈어요. 10번 같은 것도 사실 내기 좀 그렇거든요. 어쨌든 성향은 분명하신 분 같아요. 저는 성향이 좀 분명하시다 보고 시험장은 뭐 시험장이고 끝났으니까 자, 해법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싱, 이걸 가세라고 불러요. 브레이싱, 가세라고 부르는데 보통 비틀림이나 횡방향 변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얘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 토목설계에서 비슷한 개념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극적인 상황을 갖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브레이싱이 붙어있다면 보통 여기 힌지가 다 붙어있게 돼요. 여기도 원래는 이제 힌지가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지점은 큰 의미가 없어. 가세가 붙어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냥 뭐로 보면 되냐면 힌지로 보는 거죠. 얘 힌지하고 이거 고정이 될 수도 없죠. 어차피 여기 내부 힌지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힌지 지점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브레이싱이 있다라고 해서 가세가 있다라고 해서 고정단이 다른 걸로 직접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죠. 얘는 그냥 뭐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고정 지점밖에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바로 위에 부분이죠.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힌지 이렇게 여기도 고정 이렇게 되죠.
위에가 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위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에가 뭐로 바뀔 수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위에는 지점은 이게 범위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가세가, 이 브레이싱이 완전히 충실히 제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 가세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횡방한 비틀림이나 비틀림이나 횡방의 변이를 억제한다고 했죠. 만약에 얘가 충실하게 기능을 발휘했다라고 하면 최대 얘는 뭐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고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완전히 기능을 충실하게 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다. 최악의 조건이다라고 하면 옆으로 밀리지만 않는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힌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세 뿌리는 이 윗부분을 이렇게 주점. 누가 굿이에요? 얘가 굿, 가장 좋은 조건. 얘가 가장 좋지 않은 배드의 조건을 가지고 범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어볼까요? 자, 그러면 얘 자굴 모드는 이렇게, 얘 자굴 모드는 이렇게니까. 됐죠? 왼쪽 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유효자굴 길이 계수가 0.7, 루트 2분의 L, 루트 2분의 1, 0.707, 0.7, 그죠? 오른쪽 얼마가 되는 겁니까? 힌지니까 K가 1.0. 그래서 K의 유효 범위는 0.7부터 1.0까지 보는 거예요. 오른쪽도 한번 해볼까요? 정답은 뭐 1번 맞는데 그 얘기는 오른쪽 거 다 틀렸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마찬가지로 두 개를 그릴게요. 범위가 있으니까. 자, 여기 부분 아까 제가 제일 좋은 것과 제일 안 좋은 거 뭐라고 했죠? 제일 좋은 건 뭐라고 했어요? 좋으면 고정. 가세분이 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조건이에요. 가장 좋지 않은 건 뭐로 본다고요? 힌지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힌지겠죠. 이어주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판단하게 되면 누가 굿이에요? 가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굿, 가장 좋지 않은 조건 배드가 되는 거죠. 자, 유효 자굴 모드를 자굴 형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얘는 됐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우리 양당 고정은 0.5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7 범위 이렇게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0.5부터 0.7이죠. 그러니까 보기 3번, 4번, 2번은 전부 다 틀리고 정답은 보기 1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9번은 기출문제 똑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18년도였나?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18번 문제, 19번 문제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19번과 마무리 20번 보도록 할게요. 19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숫자만 다르더라고요. 해볼게 제가. 전형적인 문제용이니까 저도 전형적인 그 풀이 과정에 맞게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그려놨죠?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60이라고 60메가파스칼 이 꺾이는 부분이죠. 우리 산성 범위까지가 얼마다? 60. 보통 제가 어떻게 풀이 좋다고 하냐면 이게 범위, 이게 요게 60이죠. 60이라는 얘기, 길이가 60이라는 얘기가 높이가. 얘가 얼마다? 60 써주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항상 이런 문제는 변위를 구하라고 그래. 총 변위. 하중이 제하된 다음에 만약에 하중이 응력이 여기 어딘가 머물렀더라고 하면 이 문제 재미가 없죠. 여기 꺾인 부분, 바이라이너 형태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지나갔으니까 문제가 재밌으니까 여기 어딘가 머물렀을 거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한번 여기쯤 갔다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입니다. 그럼 델타는 어떻게 하냐? 변위는 무조건 변형률 곱하기 길이에요. 응력이 머문 곳까지의 전체 변형률에다가 맞죠? 뭐 곱하면 된다? 길이 L. 얘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건데? 변형은 항상 탄성 계수분의 응력이에요. 후크의 법칙이죠. 시그마는 2 입실론. 변형 입실론 뭐다? 탄성 계수 2분의 뭐다? 시그마.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얘 두 개 필요한데 얘부터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이 시그마 제로 전체 우리가 봉을 당기면서 발생한 전체 응력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응력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냥 A분의 P죠. 문제에서 P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P가 20kN. 그러니까 시그마 제로는 A분의 P고 A는 200, P는 20kN이니까 10의 3승 곱하면 저는 그냥 바로 쓸게요. 100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역시 예상대로 탄성 범위인 60메가파스칼을 벗어나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 자연스럽게 얘가 100이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얼마다? 바로 40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응력.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갖고 구하는 거에 기울기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이 길이를 알고자 하는 거죠. 왜냐면 이 길이가 이 길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 길이고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변형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탄성계수분의 응력이라니까요. 탄성계수분의 응력. 해볼게 제가. 자, 얘 어떻게 구한다고요? 탄성계수 2원분의 응력 얼마? 시그마 1. 높이 요거 써야겠죠? 시그마 1. 자, 구상 부를게요. 이 원은 100기가파스칼, 시그마 1은 60메가파스칼입니다. 단위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00006 이렇게 되더라고요. 0.0006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범위. 자, 마찬가지로 변형이죠. 변형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탄성계수분의 응력입니다. 이걸 외우라니까요. 탄성계수분의 응력. 이거 외우라는 얘기예요. 탄성계수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 2, 기호로 쓸게요. 응력은 뭐 써야 돼요? 삼각형을 보는 거니까 요 높이 써야지. 요게 얘야 얘. 그래서 시그마 2 이렇게. 탄성계수는 40기가파스칼 분의 40이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001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변형률은 얼마일까요?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0.0006과 0.0016을 더하면 0.0016입니다. 나 지금 하다가 분필 던질 뻔했어요. 시험장에서 머리 부셔지겠죠. 그래서 말은 쉬운데 시험장에서 이런 걸 내고 그래. 알고 있는데 알면서 피해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피해 나가는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 해보면 자릿수가 막 정신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촉반 상황에서 좀 너그럽지는 않죠. 0.00 아까 16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길이가 2m니까 밀리미터 바꿔주면 2000이죠. 이러면 0 3개 주고 2 곱하면 얼마다? 정답은 3.2mm입니다. 욕심내도 될까요? 자, 로딩 당긴 거죠. 현재 얘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로딩 이렇게. 제하 언로딩이 있죠? 제하가 아니라 어이자 써서 제거한다는 의미로 제하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올 때 초기 접선, 이건 재료의 성지야. 초기 접선 탄성계수와 제가 평행하게 돌아온다고 했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언로딩 2번 어이자예요. 이거 I고 제하. 제재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죠. 이건 3번 다시 거듭할 제자에다 하중을 얹었다 해서 제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하중을 제거한 거야. 자, 요 길이도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시다. 난 궁금하다. 요 길이 말이야. 이 길이만큼 돌아온 거잖아. 이 길이 구하는 방법 볼까요? 자, 변형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돌아갔다라고 해서 탄성 변율, 회복 변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한다? 탄성계수분의 얘 탄성계수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얘랑 제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얘 써야 돼요. 여기다가 2원분의 응력은 이 삼각형 높이를 말하는 거죠. 높이 뭐 써야 돼요? 이거 써야지. 이렇게 시그마 0. 구상 불러볼게요. 이 원은 100기가파스칼.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메가파스칼. 걔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0010입니다. 이렇게. 얼마다? 0.0010이죠. 0.00.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계산해보면 아마 거의 이 부분이 상쇄되면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지금은 기하적 관계 맞지 않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부분 나 돌아오지 못했다. 잔류하지 돌아오지 못했다. R이다 라고 하면 다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0.0006이죠. 식만 정리해 볼게요.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초급자 보기 좀 어렵고요. 그냥 제가 힌트상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하라 말씀을 드리면 여기다 다시 2000을 곱하는 거야. 길이를 곱하면 얼마나 돌아오는 거예요? 2mm는 돌아오고 2를 곱하면 1.2mm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하중을 외력을 P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kN까지 가했다라고 하면 이 2m의 봉은 3.2mm까지 늘어나게 될 거예요. 하중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랬다라고 하면 얼마는 돌아왔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mm는 돌아오고 얼마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1.2mm는 흔적을 남기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탄성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마지막에 푼 건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문제를 푼 거라고 해서 제가 계산상에 혹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참고사항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도록 할게요. 20번은 이걸 왜 냈을까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약간 의심했어요. 교수님이 이거 진짜 맞는 의도로 냈을까? 네,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전단 중심입니다. 전단 중심. 이것도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칭 단면이다 라고 하면
1축 대칭이 있고 2축 대칭이 있죠. 지금은 1축 대칭이에요. 어느 게 1축 대칭이냐면 요게 이게 1축 대칭이죠. 이렇게. 그러면 도심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도심점이 있다. 이거 아시죠? 도심점 센트로이다. 있다라고 하면 1축 대칭상 보통 우리 설명 문제 특히 공개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단 중심은 대칭 축 선. 대칭 축 선을 얘를 말하는 거죠. 상에 있다. 상은 위에 있다는 얘기야. 바로 이 선. 대칭 축선. 이게 대칭 축선이다 라고 하면 대칭 축선 상에 있다. 위에 놓여져 있다.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축 대칭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축 대칭은 아시겠지만 얘도 대칭축이 되는 거고 얘도 대칭축이 있는 거죠. 아까 1축 대칭에서 전단 중심은 대칭 축선상에 놓여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축선상에 놓여있을 거고 추정이에요. 정확한 어디 위치는 계산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대칭이니까 이 선상에 놓여있다라고 하니까 됐죠? 그럼 이축 대칭에 전단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교차점에 있는 거죠. 됐죠? 보기 1번 1축 대칭 단면의 도심과 전단 중심은 항상 일치한다. 물론 얘와는 별개지만 얘는 이제 공기업이나 설명문제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닌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끝나는 거잖아. 에이, 내가 그랬잖아. 제가 뭐 죄송합니다. 제가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야. 도둑이야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옆에서 그러겠지. 제 도둑 아닌데요? 제가 물건 훔치는 거 못 봤는데요? 소용없죠. 내가 만약에 훔치는 걸 봤다라고 하면 한 번에 봤다라고 하면 그냥 도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내가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여러분 알잖아. 이거 T형. 눕힌 거예요. 똑같아요. 눕혔다 세웠다 해서 위치가 바뀌지 않으니까. 아시겠지만 도심점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전단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이 사실만 봐도 보기 1번 1축 대칭. 이거 1축 대칭이죠. 이렇게. 전단 중심과 도심이 항상 일치한다는 것은 옳은 얘기예요? 옳지 않은 얘기예요?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일치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보기 2번 미소 변이 이름입니다. 원래 세트거든요. 미소 변이 혹은 뭐 미소 변형. 여러분이 보통 구조역학에서 배우는 전형적인 어떤 가정사항이야. 선형 탄성, 그다음에 뭐 중첩, 슈퍼포지션 그런 거죠. 겹침의 원리. 수학적 관계에서 보면 미소 관계에서 사인과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사인이 뭐 예를 들어서 1이다. 사인 1, 탄젠트 1. 실제 세타 1과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만 점점 작아지는 거 봐. 0.9, 0.8, 0.7, 0.6, 0.5, 0.4, 0.1, 0.001, 0.0001.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급수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면 그 값은 뭐랑 같아지는 거 바로 세타와 같아지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정석인가 아마 거기서 배운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 때. 코사인 세타다. 마찬가지로 극한으로 작아지게 된다. 아주 미소각이다. 매우 작다. 그때는 뭐가 되는 거? 원래 정확한 뭐기는 1-2분의 원래는 세타의 자성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이 있어 쓴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타가 매우 작다라고 하면 이것조차 없고 거의 1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수학과 아까 미소각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디귿을 약간 의심했어요. 구조물의 평형 방정식을 항상 변형전 형상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맞을까요? 기둥은 그렇지 않죠. 기둥.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기둥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박판이라든가 각형, 얇은 단면이라든가 뭐 기억적 각형도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겠다. 얘 PCR 윤계야 좀 구한다라고 하면 얘 평형 방정식 이 상태에서 식 세우면 얘 식 안 만들어지죠. 왜냐면 위에서 P 누른다, 아래에서 P 발력 생기고 여기 스프링에 힘 작용 안 합니다. 끝이야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PCR 보통 외우잖아. 어떻게 PCR 외워요? 미소 변형이 아니라 뭐라 불러? 이거는 미소가 아니라 유한 변형, 일정한 변형을 허용하는 거야. 유한 변형이 옳다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틀어놓고 나서 이 상태에서 중립 평형 상태에 이렇다라고 하고 나서 얘를 뭐 델타나 1로 그냥 가정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전도 모멘트와 보고 모멘트 식을 세우는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죠.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말은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디귿 구조물의 평형 방정식은 항상 변형전의 형상만 가지고 구하는 것은 아니다가 맞습니다. 리을 반력이 한 장에 모이는 구조물은 안정한 정정 구조물이다. 이것도 약간 의심했어요. 왜냐면 정정 구조물이라는 표현을 왜 굳이 썼을까?
그림도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야. 자, 롤러인데 이렇게만 그린 게 아니라 반력의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지만 롤러 지점은 바닥과 직각인 방향으로 반력의 합력이 결정지어지는데 이 세 개가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재수가 없냐면 이렇게 한 개의 교차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뭐 A점으로 해볼게요. 자, 원래는 평형 방식상 해보면 미지수가 3개, 평면상인 평형 방식 3개니까 평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외력이 여기 어딘가 가해졌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모멘트 평형 방식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반력이 운이 없게도 통과돼 버리고 유일한 외력 이 P와 8기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모멘트 회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계산하면 회전력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길게 정선을 보면 회전력. 실제 얘는 어떻게 하냐? 외적 정정 구조물을 갖지만 실제적으로 얘는 뭐예요? 지점 배치가 잘못돼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불안정 구조물이 돼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리을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만 맞고 기역, 디귿, 니을이 잘못돼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정리해보면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년 시험 또 중요하죠? 어떨까요? 어떻게 준비하겠다 이거보다는 범위를 정하는 거 어떨까요? 아까 그 가세 문제 18번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직 문제는 평이했어요. 지방직 문제부터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하시죠. 물론 누군가는 나 모든 걸 다 헤쳐나갈 거야, 모든 시험을 다 대비할 거야 라고 하면 시험 기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매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스펙트럼이 전공적 어떤 이 감각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엄청 잘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깝지만 약간 더딘 분도 있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적인 수준에서 방어를 치고 다른 거 없어요. 외우라는 거 외우고 수업 때 묻지 마시고 하라는 거 하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신뢰가 난 여러분 믿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복습할 거 생각하고 공부할 거 믿어요. 여러분도 저를 믿어야지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 서로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시험 보신 분들 전부 다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가 다 잘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